내장육은 영양의 원천이다. 원주민은 사냥한 사슴을 토막내기 위해 갈고리로 들어올렸다. 그는 갈비뼈 명치 바로 밑에 부위에 검상돌기에 칼을 찌르고 아래 방향으로 힘껏 내리그었다. 그러자 동물의 내장이 배 밖으로 흘러나와 자연스럽게 바닥에 떨어졌다. 일반적으로 내장은 동물의 살코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위를 말한다. 탐험가가 낯선 땅을 여행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현지 원주민들이 짐승의 뇌를 냄비에 볶고 있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가? 이 장면을 보고 얼굴을 찡그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이 이 지역에서 태어났다면 동물의 허파 꼬치를 핫도그처럼 좋아했을 것이다. 오늘날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음식이 바로 내장육이다. 지금의 음식 문화는 살코기에 탐닉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원래 내장육은 다양한 조리법을 통해서 식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단 몇 세대 전에 요리책을 펼쳐봐도 내장육에 대한 레시피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필자가 소장하고 있는 1953년판 요리의 즐거움에 간, 신장, 혀, 심장, 뇌 등을 이용해서 식탁을 차리는 레시피가 가득하다. 산업혁명 이전에 출판된 요리책을 살펴보면 더욱 다양한 내장 요리 레시피를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1950년 이전에는 이런 음식을 먹었는데 건강을 누리고 그 이후로 우리 인간들이 대사증후군이 급속도로 오른 이유가 뭘까? 요리책에는 온도계 없이 요리의 내부 온도를 측정하는 실용적인 팁도 쓰여 있다. 이를테면 돼지의 눈이 떨어져 나가면 고기가 반 정도 익었다. 호흡기관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 호흡기관이 냄비 바깥쪽으로 나와 있으면 거품이 모두 빠져나오기 때문이다. 미국 건국의 어머니들은 내장육을 광범위하게 활용했다. 특히 가을에 동물을 많이 잡았다. 동물들은 이듬해 봄까지 생존하기 위해 풀과 건초를 가을에 실컷 먹었기 때문이다. 내장육은 상하기 쉽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먹거나 보관을 잘해야 했다. 17, 18세기의 알뜰한 주부들은 마지막 한 조각도 버린 일이 없었다. 가족의 겨울나기를 위해서 내장육은 최고의 보양식이었다. 특히 내장육의 풍부한 지용성 비타민은 겨울을 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 최근 필자의 진료실을 찾은 지긋한 노인 환자 한 명은 어린 시절 천식으로 몹시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에 1940년에는 휴대용 전식 호흡기가 없었다. 노인의 엄마는 아이가 감기에 걸리거나 계절이 바뀔 때마다 급히 병원으로 데려가 아들이 날린 주사를 맞춰야만 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될 때 담당 소아과 의사 생화학자 아델 데이비스 박사를 추천했다. 그녀는 20세기 중반에 영양학 분야를 새롭게 개척한 사람이다. 내장육의 전폭적인 지지자였다. 데이비스 박사는 엄마에게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 매일 깨끗한 소의 생간을 보온병에 담아 보내라고 조언했다. 아이는 응급실에 가고 싶지 않았다. 억지로 생간을 먹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천식이 사라진 것이다. 소의 생간은 잃어버린 영양소를 보완했고 천식 발작을 진정시켰다. 아이의 신경계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 아이는 현재 70대 노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테니스 경기에서 젊은 친구들을 고개 숙이게 하고 있다. 비타민 A는 시각기능과 성장 인자에 작용하는 중요한 영양소이다. 소 생간의 비타민 A 함유량은 압도적이다. 만약에 생간에 익숙하지 않거나 기생충 감염이 걱정이 된다면 굳이 날 것으로 먹으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데이비스와 같은 영양학자는 간을 만병통치약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내장육은 진짜 비타민 보충제이기 때문이다. 영양소가 그래서 마그네슘 등등 브로콜리 간에는 비타민 A가 10이라면 브로콜리는 261밖에 안 되고 사과는 7밖에 안 되는데 비타민 B1은 자
가안이 0.2, B2는 4.1, 다른 데는 0.02밖에 안 되고, 비타민 B6는 0.91인데 다른 데는 브로콜리는 0.2밖에 안 되네. 엽사는 217인데 사과는 4, 브로콜리 104, 브로콜리 반밖에 안 되네. 비타민 C는 브로콜리가 많고 간보다. 나이아신은 10.7이고 와, 간이 그렇게 많구나. 판토텐산은 4.57이다. 4.57. 브로콜리는 0.6이고 마그네슘은 20이다. 브로콜리도 20이 되네. 비교적으로 월등하게 영양소가 많은 것이 간이다. 이름. 그녀는 바르게 요리하시라 해서 간은 몸의 저금통이다.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그리고 무기질이 몸의 필요량을 초과하면 그 초과원은 간에 차곡차곡 저장된다. 간은 고기 중에서 영양학적으로 가장 훌륭한 부위다라고 강조했다. 단 풀을 먹고 자란 건강한 소의 간을 구입하기를 추천한다. 다음 사례는 동물의 개별 부위를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에 대한 것이다. 척추 동물의 망막을 라틴어로 마쿨라 루테아라고 한다. 이 망막의 노란 안구층은 비타민 A 전구체인 레티노이드 군에 속하는 루테인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루테인은 전립선과 항관 변성 예방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구의 지방은 풍부한 비타민 A와 루테인의 원천이다. 동물의 눈알 지방은 끈적끈적한 히알루론산과 글루코사민이 매우 풍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히알루론산은 병원에서 $200를 지불하면 1회에 21mg을 투여받을 수 있다. 무릎 관절과 안질환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히알루론산을 먹는 좋은 방법은 생선찌개를 먹을 때 생선의 눈알을 먹으면 된다. 동물의 뇌와 신경 조직은 오메가3와 뇌를 구성하는 지방 및 인지질을 매우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100g당 무려 1.2g을 섭취할 수 있다. 동물의 호흡기관은 글리코사민을 함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책을 읽으면서 혹시 중요한 패턴을 발견했는가? 동물의 눈알을 먹으면 우리 눈에 좋다. 동물의 관절을 먹으면 우리 관절에 좋다. 동물의 신체 부위를 먹는 행위가 인체의 동일 부위에 좋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동종요법에서 출발한다. 동종요법. 이 요법은 독일 의사 사무엘 하네만이 창안한 한 치료법이다. 동일한 것이 동일한 것을 치료한다는 의미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강력한 영양제인 내장 부위는 쓰레기통에 던져지기 일쑤다. 영양의 원천이 독출장에서 버려지거나 동물 사료와 재활용 고기로 재가공되고 있다. 아직 우리 사회는 내장육과 같은 부속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반면에 좋은 점도 있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장육을 살 수 있다는 점이다. 당신이 내장육을 제대로 섭취한다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질 것이고 아이의 유전적인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으러 동네 정육점으로 가자. 제3기동은 인류의 놀라운 지혜, 반려와 발아에 대해서 이 내장육에 대한 효과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는 발효와 발아. 기원전 5세기 철학자 헤로도토스는 이집트인 반죽을 하면은 부패할 때까지 한쪽에 놔두었다. 그리고 과정을 즐겁게 관찰했다라고 기록을 남겼다. 식물은 스스로 좋은 음식이 되고 식품 욕망에 전혀 없다. 사실 식물은 풀을 뜯는 초식 동물을 비롯한 다른 생물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한다. 식물은 동물과 곤충의 공격에서 도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식물은 잎, 절기, 씨앗, 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천연 살충제와 독소를 방출한다. 식물 중에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존재도 있다. 식물은 효소 저해 물질, 항 비타민, 발암 물질, 신경독, 알레르기 항원을 통해 외부의 공격에 저항한다. 쉽게 말하면 나를 먹지마라는 소리 없는 절규다. 이러한 식물 독소의 진수한 이름이 바로 파이토케미컬이다. 동물이 식물의 독소를 적절히 정화하는 능력이 없었다면 다양한 채소들을 독극물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을 것이다. 다행스럽게 인류는 식물의 독소를 몸의 이로운 물질로 바꾸는 지혜가 있었다. 바로 발화와 발효이다. 그래서 발화곡물과 발효 채소는 소화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며 유익하다. 오늘날 최고의 음식 중에서 발효, 발화 혹은 두 과정 모두를 거쳐서 탄생한 것이 많다. 발효 과정이 없었다면 와인과 맥주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빵, 치즈, 그리고 요구르트도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초콜릿도 마찬가지다. 카카오 열매를 일조리성 햇빛에 넣어둬야 과실 발효가 일어나고 더 풍미의 향연을 벌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매일 먹는 커피도 예배가 아니다. 소금에 절인 채소, 피클, 케첩, 그리고 천년 조미료를 포함하면 발효식품 목록의 길이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휴 존슨 와인 이야기에서 발효를 문명의 주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레시피는 맥주빵이라고 설령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곡물을 발화시키지 않았다면 영양 가득한 빵을 결코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생명의 양식인 빵은 인류 역사 속에서 대부분 밀가루가 아닌 발화곡물로 만들어졌다. 안타까운 사실은 사람들이 토종 미생물의 진가를 잘 모른다는 것이다. 인간의 소화기관은 키메라는 그리스의 신화에서 나오는 개이하는 생명체다. 머리는 사자, 몸통은 양, 꼬리는 뱀의 모양을 하는 괴물이다. 다른 의미로는 하나의 생명체 내에서 서로 다른 유전적인 성질을 갖는 동종의 조직이 함께 존재하는 현상을 말한다. 소화기관은 후자의 의미가 가깝다. 소화기관은 인간에게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지만 장내 미생물에는 세상의 전부다. 우리의 소화기관은 입을 시작으로 길고 긴 터널을 이루어진 영양물의 여행 통로다. 미생물은 터널 곳곳의 삶의 터전을 개척한다. 인간의 결정에는 800종이 넘는 미생물과 최소 7,000개의 서로 다른 곰팡이가 있다. 인간이 배설하는 대변의 60%는 미생물 덩어리이다. 미생물은 어떤 존재일까? 성자로 기생하는 백수 건달일까? 무르 진가를 알기 위해서는 식물의 발효를 이해해야 한다. 사절에는 발효를 유기물이 효소와 미생물의 작용으로 변형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발효와 부패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 모두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어서 다른 유기물로 변형되는 것은 동일하다. 발효는 인간에게 유익한 물질을 생성하는 미생물의 활동을, 부패는 인간에게 해로운 물질을 생성하는 미생물의 활동을 말한다. 미생물은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심지어 독성 있는 화합물도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변형시킨다. 예를 들어서 보거의 종류인 참복은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맹독성 물질을 갖고 있다. 이 독성 물질은 청성가리 1000배에 달하며 성인의 경우 0.5mg만 체내에 흡수해도 황천길로 떠나게 된다. 하지만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제초의 독성은 대부분 사라진다. 식용으로 가능해진다. 독버섯 실험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포유동물은 미생물이 없으면 먹이를 소화할 수가 없다. 미생물은 우리를 병들게 하는 독소를 없애고 단당을 복잡한 영양소로 바꾼다. 음식에 부족한 비타민을 만들고 또 외부의 병원균에 대해서 몸을 불살른다. 정말 멋진 존재가 아닌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생물이 활동하기 좋은 따뜻한 공간과 충분한 양의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미생물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이
무전 취식하는 백수 건드린지도 모른다. 오히려 우리 인간이 미생물을 먹여 살리는 아니고 미생물이 인간을 먹여 살린다 그 말이네요.